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과 또 다양한 소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관심을 많이 받는 만큼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도 시장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투자에 관한 반응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선별하셔서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빈 교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장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규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 신흥시장이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 제대로 있지는 않은 시장이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SEC가 나스닥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켜줬던 그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변화가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잖아요. 교수님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세요? 당연히 비트코인 ETF가 좀 있으면 1년 되는데요. 네. 그거 자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 금융권에서 디지털 자산 연결과 융합된 시작점이라고 했고 게리 겐슬러 이제 좀 있으면 뭐 사퇴할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게리 겐슬러 표현했던 거 다 어쩔 수 없었다. 맞아요. 나도 지금 안 하고 싶었는데 이미 비트코인이 에셋 클래스라는 표현 쓰죠. 이미 네. 자산이 돼서 네. 그래서 게리 겐슬러는 제가 난 어쩔 수 없어. 나도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자체가 어쨌든 기존 금융권에서도 어댑션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에셋 클래스가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서 어쨌든 비트코인 ETF가 됐다는 것 자체는 이미 기초 자산으로 이미 된 거죠. 해외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게리 겐슬러가 최근에 한 건가요? 최근에? 아니요, 예전부터? 비트코인 ETF 됐을 때. 됐을 때 그 당시에? 원래는 몇 번 말씀드린 게리 겐슬러가 사실은 뭐 전에는 취임 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잘 이해하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스탠스를 또 보였을까요? 마치 SEC 이제 수장이 되셨으니까 뭐 자리가 이제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죠. 그렇긴 하죠. 원래는 전에는 뭐 제가 이제 그 당시 기대가 있었어요. 게리 네. 겐슬러가 뭐 블록체인의 기술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수장이 되면 오히려 기대를 했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막상 되니까 그게 또 정부하고 또 기조가 있었겠죠.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또 정부가 지금 트럼프가 됐지만 그래서 게리 겐슬러께서 그때도 나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블록체인 쪽 비트코인은 점점점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는 마켓이었고요. 그래서 규제와 진흥은 좀 밸런스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규제 일반적이긴 해서 몇 번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규제와 진흥은 좀 밸런스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규제 진흥이 약간 무너진 건 맞아요. 너무 규제 중심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산업 진흥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안 된 게 좀 아쉬운 거고 해외에서는 어쨌든 SEC가 이제 뭐 선물 쪽 이제 상품 거래 쪽도 있으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거를 증권성이 있는 건 증권성 아니면 상품 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눠서 볼 수 있는 어쨌든 싸우기도 좀 인사이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0이 됐을 때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또 기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중앙화를 이제 중요시하는 쪽에서는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아마 크립토 씬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뭐 규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략 자산 할게요. 맞아요. 그 얘기도 나오고 비트코인으로 있어요. 뭐 몇십만 개 인수해 뭐 사서 그게 실제 될지는 좀 봐야 돼요. 맞아요. 이게 워낙 마케팅적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완전 아마 점점 바빠지실 거예요 코인은 아마 아직 사실은 이게 지금 취임하기 전에 이러니 취임하고 나서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도 점점 바빠지고 점점 또 인기가 많아지겠네요, 교수님.
예, 뭐 교수- 그러면 교수님. 불러주시면 저 열심히. 교수님도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는 뭐 부족하나마 이제 트러스트 커넥터로서 이제 그쵸. 기존 금융권, 이제 네. 기존 시장과 지금 시장 현재 시장. 연결하는 걸 네. 저도 갖고 있는 일종의 콜링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도 네. 불러주면 열심히 나와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게 되면은 규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완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상하원 선거 마치고 나서 그 배정이 됐던 의원들 역시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라는 분이 금을 팔아서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법안을 발의는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확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교수님 다음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관해서는 좀 정보가 없으실까요? 뭐 뉴스에 뭐 여자분 뭐 여자분 이렇게 뭐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확정이 되진 근데 않아요. 아마 그런 친 크립토 친크립토. 성향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캔디데이트 후보자들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다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기조 자체가 물론 완벽히 달러의 패권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겠지만, 그럼요. 그래도 전략 자산으로 좀 얘기하는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친 크립토에 아마 SEC 수장이 되면 이 크립토 하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환호성을 질렀던 많은 이제 블록체이너들, 비트코이너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규제는 전체 방향은 좀 더 완화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들은, 그리고 뭐 AI도 그렇고 그런 쪽 기술에 대한 혁신은 더 미국이 다시 뭐 암호화폐 수도로 되고 치고 나가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만날 때 골프 치면서 전략 자산 이렇게 하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할게요, 뭔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트럼프는 이제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마케팅적으로 혁신적인 걸 뭔가 하는 걸 약간 주위에서 이거 어떻게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을 해, 그럼 미친 짓이야라고 하는 피드백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요. 보수적인 네. 사람들 이걸,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와이오밍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혁신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트럼프는 워낙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전략 자산 그리고 크립토 씬에서는 지금 오늘 이제 규제가 주제인데, 규제가 아니라 거의 좀 규제를 타파하는 게 미국이 트럼프 2.0에서 뭔가 좀 예상치 못하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좀 전략 비축 자산, 전략 자산을 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공화당이 다 지금 많이 의석수를 차지하게 상원을 되면서 다 하고 있어서 네. 원래 이제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좀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1.0 때는 다를 것 같아요. 2.0 때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친 크립토 쪽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지금은 앨런 머스크도 들어오고 비트코인 하는 분들, 그래서 친 크립토 하는 걸로 많이 세팅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세팅이 됐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저희가 또 앞으로의 기대감들도 좀 시장에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한 오래 있다 보니까 주변 분들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런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점들을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 저도 잘 설명을 해주고 싶고, 각각의 코인들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저는 지식이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기술 혁신에 관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비슷한 네. 질문을 받으면, 원래는 이제 지금 은행처럼 중앙화된 게에서 좀 탈중한데, 쉽게 설명드리면 단톡방을 제가 예를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동호회 활동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동호회 좀 시간이 없습니다. 보시죠. 그렇죠. 네. 저희 커뮤니티인데 동호회를 하면 총무를 두죠. 그렇죠. 총무가 있죠. 총무를 두는데 포인트는 총무를 믿을 수 있을까? 네. 총무가 예를 들면 뭐 회비를 잘 걷었는데, 뭐 믿을 수 있는 총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총무가 갑자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문에서도 회비를 걷어 유용해서 도망가는 사람. 우리 일단 갯돈 문제 많았던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총무를 두지 않고 다 같이
마치 통물을 안 두고 모든 내역을 단톡방에서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투명하게 연결되니까 투명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래서 그런 약간 내가 누군지 인증, 그리고 트래킹 트레스, 데이터의 디지털 자산은 사실 모든 영이 다 쓰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 자체가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단톡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분산 원점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혁신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쓰는 저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가 이제 블록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저장이 있다면 블록체인은 AI나 IoT와 융합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지능화된 신뢰 데이터 인프라,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시장이 더 늘어나서, 그래서 단독적인 블록체인만으로는 혁신 안 하죠.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이 되면서 그것들의 신뢰 데이터 인프라 확실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토큰이나 뭐 코인과 같은 게 아니라 저는 블록체인 약간 기술적 인프라라고 보고 있어서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일단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같은 동호회에서 교수님과 제가 단톡방 안에 들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수님이 저한테 50만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는 돈을 안 갚거나 덜 갚으려고 하면은 그 단톡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쉽게 설명드린 분산 원장에서는 네. 단톡방에 혐의하면 다 같이 그러면 돈 빌렸다는 걸 다 올려요. 근데 갚으셔야 됩니다. 제가 뭐 카카오페이로 갚을게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안 갚게 되는 건 뭐 제가 뭐 친한 사람들한테 했었지만 네. 그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사람들한테는 보고 이 사람 있으니까. 돈 빌려갔네요. 왜 안 갚아요? 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뭐 이것도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고그룹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비석 같은 거. 네. 거기 뭐 그때 역사를 쭉 적어요. 그게 일종의 블록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모든 내역들,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그룹 일을 한 군데만 세우는 게 아니죠. 네. 혹시 일이 생기면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강에도 두고 뭐 이렇게 고구려 비 보면 그것도 일종의 블록체인인 겁니다. 비석 같은 것들. 역사의 어떤 트랜지션 기록을 남기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시 기술이나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좀 이제 비트코인 이후로 이제 그런 것들 블록을 체인시켜서 하나가 되지 않는 이렇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근데 분산 원장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런 기록의 역사에서는 그런 철학적인 건 옛날부터 있었다. 이게 구현된 게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블록체인 기술 위에 또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해가 완전히 되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 너무 쉽게 비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규제적으로도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리스크 요인들도 있습니다. 일단 규제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안 문제, 해킹 문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교수님? 보통 이제 거래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소는 이제 연결되는 이제 현금화 시키는 데니까 사실은 블록체인은 안전할 수 있죠. 하지만 블록체인 가사가 보안 기술을 활용을 한 거지 그 자체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거래소 해킹도 왜 문제가 많아서 이제 중앙화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해킹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블록체인으로 그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안전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 올릴 때 데이터가 완전하냐 그게 이제 이슈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올릴 때 이 이슈가 정말 이 데이터가 안전한 건지, 그래서 그런 거는 IoT나 디지털 트윈으로 이건 정확한 데이터예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안전한데 블록체인에 올리기 전까지 데이터의 또 신뢰성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럼 보통 디지털 트윈이나 이렇게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오라클 이슈라고 하죠. 블록체인 안에서 안전한데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가 올라갈 때는 좀 검증이 필요해라고 해서 그런 뭐 AI라든지 IoT, 디지털 트윈처럼 뭐 카메라를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건 블록체인 올리기 전에 확실한 거예요. 같이 이거는 검증했어요라고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거래소 해킹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 리스크로 계속 작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 해킹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뭐 우리나라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워낙 거래소는 워낙 거기에 돈이 모여 있으니까 아마 그거는 전에 한번 다른 방송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모여 있으니까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존 리거시 금융회사처럼 뭐 해킹 보안에 대한 프로세스, 내부자 거래에 대한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근데 시장이 너무 빨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은 뭐 100년의 역사가 있어서 그 규제가 차근차근 있었는데 이 디지털 거래소는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안전장치가 부실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실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선수이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실한 것들이 막 이용자 보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장치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기존 기준권에서 봤을 때는 뭐 부실한 건 맞다.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채용 그 기술도 그렇고 그 안전 장치도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가야 될 길이 조금은 있어 보이네요. 하나하나 좀 네. 안전장치들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도 시장에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갑의 비밀번호를 잃게 되면은 암호화폐 자산을 찾을 수 없는 것이냐. 혹은 뭐 이 비밀번호를 해킹하게 되면은 그 남의 자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는데 지갑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보안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그때 이때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개인 키, 그리고 키 개념. 공개 키 네. 나오는 거죠. 공개 키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은행 계좌번호고요. 개인 키는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자기가 잘 관리해야죠. 아, 그럼 관리를 자기가 잘하는 비밀번호를 이제 알려주면 네. 지금도 뭐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네. 비밀번호 안 되죠. 아니면 좀 다 이제 자산이 털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거는 개인기 관리는 자기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웹2, 웹3 지갑을 혼합해서 지금 뭐 다른 카카오톡 뭐 자기 비밀번호 없어져도 다시 이렇게 복구할 수도 있죠.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뭐 PK 기술, 블록체인 기술에는 기본적인 그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게 맞아서 개인 키 자체는 개인이 하는 게 맞게 되는데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지금 시도가 이루어지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건 그럼 뭐 네. 말씀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본 개인 키는 기본이 자기가 관리하는 게 맞다. 그런데 개인 키를 만약에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잊어버리거나 멀티시그나 네. 뭐 MPC 기술을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기술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 일부는 뭐 내가 만약에 없어졌을 때 뭐 다른 통신사나 다른 보안회사가 같이 보관을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개인 키는 개인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 그런 것들은 하는 게 맞는 메커니즘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좀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네. 일반 분들에서 그것들은 사용성 편의를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멀티시그나 MPC 기술을 통해서 좀 개선되려고 하는 멀티파티 컴퓨팅이라고 해서 그런 혁신이 나오고 좀 일부는 기술 채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메타마스크처럼 완전 탈중앙화 지갑 말고 뭐 웹3와 웹2 기술이 혼합된 기술들로 지갑 기술도 나오기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될 좋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교수님 5번인가 10번 틀리면 다시는 복구가 안 됐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대안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제 보통 비밀번호를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뭐 그런 됐다. 비밀번호에 대해서 뭐 그것도 5번 정도 틀리면 이 네. 사람은 이 오너가 아닐 수 있겠나라는 그런 것 장치인 때문에. 거잖아요. 네. 그 장치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UI, UX가 좀 어렵죠. 일반 분들은 전에 보면 NFT에서 뭐 100명이 들어왔는데 마지막까지 NFT 하는 건 뭐 10명? 왜냐면 단계가 워낙 복잡한 거죠. 그 CD를 만들어야 되고 프라이빗 키를 보관도 해야 되고 또 거래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프로세스가 좀 개선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근데 기본 현재는 개인 키가 자기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인 관리 어려우니까 키 관리, 키 매니지먼트는 혁신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교수님께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가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유의미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당선도 있었지만 신고가 영역을 또 한 번 달성하기도 했었고 추가적으로 반감기 이슈도 우리가 소화를 했었던 정말 바쁜 한 해였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 ETF도 상장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확인이 됐는데 너무나 바빴던 2024년도 암호화폐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어떤 전망치들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지,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는 어떤 의미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비트코인 ETF로 너무 바빴어요. 기존 네. 금융권하고 맞아요. 디지털 자산이 연결돼 융합되는 시작점이었는데요. 그게 확대되는 내년도는 뭐 트럼프 2.0이라 그런 환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디지털 자산의 이제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단지 그냥 ETF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 금융하고 연결돼서 그러니까 슈퍼 서비스, 슈퍼 앱의 시대가 될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앱에서 은행, 보험, 증권카드,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CBDC처럼 연결되어 융합돼서 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월급의 반을 코리아 원으로 받고 반은 이더리움 받는 이렇게 받는 시대들이 사실 해외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미 에셋 클래스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약하긴 한데 25년도에는 아마 그런 에셋 클래스에서 실제 디지털 자산 넘어서 디지털 경제 관점 확대되는 것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베이스로 해서 많은 금융권에서 이제 연결되고 융합되는 복합 금융의 시대가 되는 그게 아마 원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제 규제 때문에 지금 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법인 계좌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생태계 확장되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법인 계좌를 풀까 말까 하고 있나요? 그래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그게 한번 논의됐다는 뭐 뉴스에 나오는데 저도 뭐 가상자산위원회 제가 아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생태계 확장이 되려면 이제 해외에는 다 기관 투자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블록락 릴핑 교수님 얘기했죠. 모든 자산 증권은 토큰화 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장은 이제 뭐 이번 웨이브는 뭐 막을 수 있는 웨이브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잘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잘 활용하고 확대되는 게 내년에 좀 기대한 바이기도 하고요. 규제도 좀 완화되고 산업 진흥에 대한 것도 어둠션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것들을 25년도에는 저희가 단지 자산 클래스에서 좀 더 실제 리얼한 금융으로 활용되는 게 좀 확대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에만 국한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교수님의 의견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타트업 마켓이지 않습니까? 스타트업도 모든 스타트업 중에 비율이 성공되는 비율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뭐 카카오도 스타트업이었고 네이버도 스타트업인 것처럼 스타트업 마켓 자체는 워낙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데 워낙 위험 비율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이거는 내 비전을 갖고 정확히 리서치했을 때 그럼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일반 초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메이저로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자기가 내가 잘 리서치해서 내가 정확하게 공부하다 보니 이거는 정확히 알 것 같아 하면 일부는 제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포트폴리오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아셨거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하는 게 맞죠. 근데 보통의 저도 이제 어저께 대학교 가서 강의하다 그런 질문 받았는데 저는 일단은 먼저 잘 모르시는 분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좀 먼저 공부해 보세요. 분산 투자해 보시고 자기가 더 많이 알고 확신이 있을 때 다른 마치 스타트업 투자처럼 스타트업도 아시겠지만 많은 뭐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 뭐 100개 중에 뭐 5개 정도 하면 대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알트코인에는 워낙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도 제2의 이더리움, 제2의 솔라나가 나올 수 있는 가치가 또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율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고위험,
하이 리스크 하이 하이 리턴이다라고 리스턴이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